자, 계속 권리화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반가로 2번이죠.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아까 일감 외우시면 일감.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자, 갑에게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토지가 200평입니다. 200평이니까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의 매매계약 체결 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의 매매계약 체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평 중에 20평이 갑 소유가 아니에요. 20평이 A 소유입니다. 그럼 200평 중에 일부가 타인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평 돈 주고 사서 우리에게 200평 전부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A가 절대 안 판대요.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20평은 넘겨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20평 못 넘기니까 몇 평만 이전 가능해요? 이제 180평만 이전 가능하게 됐죠? 그때 갑은 우리에게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선이었다면 즉 을도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그럼 다시 나눠요. 을은 이제 180평만 취득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우리 180평만 취득하면 내가 매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 을은 20평 대금 깎아야겠죠. 그래서 20평만큼 대금 감액 청구하고 다음 손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2천만 원 깎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을은 나는 꼭 200평이 필요해요. 180평만으로는 절대 안 샀을 거래요. 이런 식으로 180평만으로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계약을 전부 갈아엎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계약 전부 해지합니다.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도 계약 당시에 20평이 갑소유인지 아닌지 알았다면 을도 예상할 수 있었죠. 혹시 나는 180평밖에 취득 못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을은 계약 해지 같은 거 못합니다. 단 20평은 못 받으니까 대금은 깎아야겠죠. 그래서 20평만큼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반가로 3번은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이죠. 여기가 먼저 나왔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선이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자, 미리 가는 거죠.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200평 매매합니다. 내 토지 200평.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평당 100만 원. 우리 돈 주고 사서 나중에 이걸 우리 측량해 봤거든요. 이걸 측량해 보니까 이게 180평밖에 아니네요. 180평밖에 아니에요. 그럼 여기랑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200평이 있긴 있었지만 200평 중에 일부가 타인 거고, 여기는 아예 20평이 없죠. 그죠?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자, 그럼 우리 선인과 악인과 달라요. 우리 선이었대요. 즉 을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200평 전부인 줄 알았다. 몰랐다면 선이 을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을은 180평만 취득할 수 있겠죠. 180평 안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20평 가격에 깎고 손해배상 청구. 나는 꼭 200평이 필요하다. 180평 안으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이 알았던 게 뭐죠? 계약 당시에 180평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을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갑이 그랬어요. 내 땅 200평, 평당 100만 원에서 2억이라고. 그럼 을은 속을 어떻게 생각했죠? 저 사기꾼 봐라. 이것이 180평밖에 아닌데 200평이라고 사기치네? 라고 알았겠죠. 그러더라도 을 생각에는 180평만으로도 충분히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러니까 을은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도 못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을은 어떠한 권리도 청구 못해요. 알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가로 3번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가로 4번은 용익적 권리와 제인임금이죠. 여기에요. 여기도 뭔지 몰라도 선이만 뭔가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반가로 4번은 용익적 권리입니다. 즉 부동산을 샀는데 용익적인 권리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든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반가로 4번입니다. 예를 들면 갑소의 토지가 있었어요. 이 토지에 우리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법정지상권 취득했죠? 등기 없이. 여기 있잖아요. 신법 기피 혼나.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 성립했고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겠죠? 그러죠? 그럼 을은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 그럼 병은 법정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꼴이죠? 그럼 병이 몰랐대요. 이게 등기 안 돼 있어서 몰랐대요, 그 사실을. 그럼 몰랐다면 병은 갑에게 책임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또는 병은 나는 전부가 법정지상권이 있어가지고 토지를 아예 사용 못한다. 그땐 계약을 전부 해지하겠죠. 이렇게 갑에게 선의 매수인만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라서 그런 거. 그럼 갑 책임져야 안 져요? 나도 이런 거 몰랐대요. 책임져야 돼요. 무과실지 법정 무과실. 딴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몰라요? 책임지는 겁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그래서 가지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아무튼 선의만 이렇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5번이 정년 정답이죠. 반가로 5번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가 실행 행사 즉 경매된 경우죠. 예, 5번은 이런 겁니다.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을 현재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서 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자 을 채권액 3억 1억에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삽니다. 병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자, 그럼 시간적으로 갑이 소유자였고 저당권 나왔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병은 당연히 악이죠. 당연히 이거 알고 샀죠. 당연히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알았냐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어요. 저당권 등기. 당연히 알고 샀겠죠. 그래서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자, 우리가 병이라면 이렇게 사겠죠. 나는 대출을 원치 않으면 5억짜리 5억 주면서 내가 준 5억으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5억 주겠죠. 대출 원치 않으면. 근데 나도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럼 갑이 빌린 돈 내가 대신 갚기라고 즉 병이 3억 갚는 거죠. 그리고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겠죠. 보통 그렇게 사죠. 그래서 병이 그랬어요. 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걸 내가 안고 승계받고 5억짜리 2억에 살 수 있죠. 이렇게 2억에 샀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 청구했네요. 그럼 누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왔어요? 병이죠. 내가 이걸 갚기라고 2억에 샀잖아요. 내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왔죠. 그럼 난 누구를 나무랄 수 있어요? 다 내 책임이죠. 다 내 탓이에요. 이때는 뭐 매도인한테 책임 못 묻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5억짜리 5억에 샀어요. 근데 그날 말싼 게 아니라 갑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5억 필요하니까 오늘 5억 전부 다 주시면 제가 3달 안에 이거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제발 나 믿고 5억 주고 3달만 기다려달래요. 그럼 매매계약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갑 3달 안에 갚은다니까 갑 말 믿고 오늘 5억 다 준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가끔 주는 미친놈이 있다 그랬어요.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에요. 그 미친놈. 그 미친놈. 근데 우리 경매를 청구했어요. 누가 안 갚았어요? 갑이 안 갚아서 내 소유권 뺏기게 생겼죠? 이때 병은 갑에게 책임을 해야겠죠? 자, 경매 안 나오게 내가 내 돈으로 대신 갚아요.
그럼 없어지겠죠? 그럼 내가 출제한 돈 3억을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나도 돈이 없어요. 경매가 나왔다. 그럼 나는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전부 물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2억에 샀는데 경매 나오면 책임 못 물어요. 5억에 샀는데 경매 나면 그때 책임 물어야겠죠? 얼마에 샀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1번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지 또는 출제상한 청구, 손해배상 뭐든지 다 청구할 수 있죠. 그게 동그란 1번이고 작년 정답. 이제 동그란 2번을 보시면 가등기 가로 열고 또는 가압류 그랬죠.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자, 부동산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가등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병이 돈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갑이 있고 가등기 나오고 병이 돈 주고 샀죠? 그럼 병은 당연히 이거 알고 샀죠? 당연히 악입니다, 병은. 근데 병이 가등기 알고, 왜 알고도 샀을까요? 갑에게 샀죠? 왜 알고 샀어요? 갑이 이제 꼬셨겠죠. 내 동생이니까 내가 말소할 테니까 나 믿고 사도 된다라고 꼬셨겠죠. 근데 말소하기는커녕 우리 본등기를 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니까 중간에 있는 건 직권말소상하죠. 그럼 병 소유권 잃었죠. 그럼 병은 갑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죠? 그때 가등기나 가압류가 돼서 소유권 뺏겼죠. 이 가등기는 여기 법이 없거든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뭘 가져다 사용할까 문제돼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고 유사해요. 이거.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유사합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차이가 뭐죠? 이 두 가지 중에? 악의일 때 이게 적용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데 이게 적용되면 악의여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해제는 똑같으니까. 그러죠? 그때 대법원이 이 동그라미 3번 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치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로 소유권 뺏긴 거와 유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이 3번처럼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번으로 가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 3번 사건으로 본 겁니다. 마치 저당권으로 소유권 뺏긴 것처럼 봤어요. 그래서 자, 이제 동그란 2번. 가등기 가로 열고 또는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결론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매매 목적 부동산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576조가 여기에요. 이게 지금 576조. 576조 소정의 담보 책임을 진다고 원칙이 상당하다. 거기 570조 X 씁니다. 570조 X. 이게 570조예요, 이게. 이게 570조예요. 570X. 576조입니다, 이거 576조. 그래서 570조 X 쓰시면 돼요.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결론.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권리하자를 보셨습니다. 이제 양가로 1번 물건하자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이 공고한 기기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에서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기계의 하자 그 말이 물건하자 그 말이죠. 물건하자. 자, 2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서 건축을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왜 건축을 못 받았죠? 무슨 공법적 제한. 공법 시간에 공부하죠? 공법적 제한 때문에 허가 못 받았어요. 다음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권리하자예요, 물건하자요? 목조물 하자 그 말이 물건하자. 권리하자 X. 물건하자에 해당은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하자 전부는 뭐든지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매매계약 당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제한을 우리 대법원은 권리하자로 보지 않았죠? 물건하자. 그러니까 물건하자니까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고 경매로 샀다면 담보 책임 정할 수 없고 하자 한 날로부터
6개월 행사하라 이 말이죠. 그게 물건하자니까.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매수인 아까 선이 무과실 행사할 수 있죠. 반가로 3번은 매수인은 목적만 하지 발견한 날이 안날로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경매죠. 경매는 1번 권리하자의 경우만 행사할 수 있죠. 단 동그라미 2번 다만 경매차가 무효일 때는 애초에 담보책임 문제 안 돼요. 매도인 담보책임은 유효니까 책임지는 거 유효니까. 반가로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자 경매를 받았는데 물건의 하자가 있다. 그때는 책임 못 묻는다 그랬죠. 경매는 권리하자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경매로 샀어요.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근데 화장실이 물이세요. 그러면 내 그 전 집주인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영등포역 앞에 쭈그르겠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 고칠게 20만 원 내놔 그래요. 소주병으로 맞아 죽어요. 그날 못 나와요 절대 거기서. 그래서 자기가 감수해야지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못 묻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채권 매매 나왔죠? 이건 최근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냥. 그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없으면 오늘 복습 안 해도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채권 매매가 뭐죠? 채권 매매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한 단어? 채권 매매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채권 매매, 채권 매매.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1억 받을, 이제 기억이라는 1억 받을 채권. 근데 변제기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아직 나는 돈 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전에 돈 주라 못하겠죠? 이때 을은 갚으면 되니까. 근데 갑이 내가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을에게는 아직 돈 달라고 못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이제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에게 깡만 전문을 한 사람 있죠? 이 기억 채권을 오늘 팔아요, 오늘. 오늘 판다. 뭐 6월 1일 날. 그럼 병은 왜 산 거죠? 일단 샀다가 6개월 기다렸다가 내가 을에게 1억 받기로 산 거죠? 그럼 병이 1억 다 주고 살까요? 한 8천만 원이나 살 거야, 아마 병이. 1억짜리를 한 8천만 원에 사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나는 12월 31일 날 을에게 1억을 받기로 하고 오늘 8천만 원에 사겠죠? 이런 걸 채권 매매 깡이나 깡. 그럼 자 갑이 매매할 당시에 아직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안 했죠? 그럼 갑은 병한테 뭐라 하겠어요? 을이 이때 돈 많을 거라고 이날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사도 된다 했겠죠? 그렇게 말했겠죠?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보시면 반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매도인이 채무자 을 돈 많을 거라고 을 자력을 담보경에 변제기 동그라미 오늘 매매하지만 을 이날 돈 많을 거예요. 이날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라고 꼬셔서 팔았겠죠? 그래서 이 변제기 자력을 갑이 담은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봐보세요. 이제 바꿔볼게요. 이미 변제기가 됐어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갑이 그 채권을 오늘 팔아요. 오늘. 그때는 갑이 뭐라 하겠어요? 아 지금 당장 을 돈 많다고 가서 받으면 된다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시 이미 변제기가 지났잖아요. 그걸 오늘 판대요. 기억 채권을. 갑이 병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가시면 을 돈 많을 거니까 충분히 가서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아는 사람이라 냉정하게 돈 주라 못하겠다라고 했겠죠? 개똥을 1번이에요.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돈 많을 거라고 채무자 자력을 담보경에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 당시에 있대. 오늘 계약 당시 오늘 돈 많을 거야. 그래서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 이제 넘어가서 환매를 보겠습니다. 환매는 이 자체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우리 민법에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끔 시험에 가끔. 근데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나 관법지나 2차 과목 하실 때 환매가 나오죠. 특히 등기법. 그래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기초 단계로 중요한 겁니다. 민법 시험에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잊어먹을 만하면.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환매를 별로 강의 안 해요. 민법 선생님들이. 근데 맨날 강의 한 번씩 하라고 시험에 내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환매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환매가 다시 사온다 그 말이죠.
돌아올 환자. 다시 사온단 말입니다. 자, 갑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3억을 빌려요. 3억을 빌리는데 갑에게 부동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을 채권자라면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보통 취득하겠죠. 근데 을은 저당권을 싫어해요. 갑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취득했다면 이 경매하면 되겠죠. 근데 경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매 시작해서 내 돈 받을 때까지 보통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복잡해요. 법무사 사무실로 많이 가야 돼요. 복잡하니까 을이 그랬어요. 야, 너 나에게 3억 빌리려면 이걸 그냥 매매로 하자. 매매. 이걸 3억에 매매로 하자. 그래서 나한테 소유권 넘겨 그랬어요. 그리고 너가 나중에 3억 갚으면 다시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했습니다. 갑이 아쉬운 입장이라 갑이 돈 필요하면 을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을이 지금 강자니까. 그래서 을 말대로 3억 빌리는 것을 매매처럼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뒀습니다. 이걸 양도담보 그랬어요. 양도담보. 소유권을 양도하긴 했지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죠. 이걸 양도담보랍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A한테 팔고 등기하면 A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3억 갚아도 소유권 찾아올 길 없어요. 따라서 3억을 매매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갑과 을이 다시 사가기로 환매 특약을 해요. 그리고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까지 딱 해야 됩니다. 환매 등기. 이것까지 했는데 우리 A가 사갔어요. 나중에 갑이 3억 갚으면서 내 부동산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하면 A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두면 A가 사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갑이 사가기로 특약하고 을 앞으로 부기등기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 시험이 잘 나와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 등기와 함께할 등기 그래서 환매 등기라고 시험이 잘 나와요. 등기법에서. 매매에서보다는 민법에서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갑이 다시 사가기라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게 환매입니다. 자, 그럼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갑이 4년을 환매 기간 정했다. 갑이 4년 안에 원리금 갚고 사가기로 했대요. 그럼 갑이 4년 안에 갚고 사가면 돼요, 그냥. 근데 갑이 4년간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기간 지나버리면 이제 을이 확실히 소유권 취득해버린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단 이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서 을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금액에서 가액에서 채권액을 뺍니다. 뺀 나머지는 갑에게 청산하고 을이 그때 확실히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그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이번에 이제 갑이 돈을 갚는다 해보세요. 갑이 4년 안에 돈을 갚아요. 그럼 갑은 지금까지 을에게 3억을 받아와서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취득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받았죠. 그래서 을이 지금까지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지금까지 을은 과실 사용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갑이 이제 4년 안에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받아가면 갑은 원래 이자 돌려주고 을은 그동안의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이제 서로 돌려주면 귀찮죠? 그래서 이것을 상계 처리, 그냥 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환매라 하죠. 자, 그럼 이제 590조 보세요. 1항. 매도인이 그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 반드시 동시에 돼요. 환매할 권리를 불우한테 그 영수한 대금 받은 돈이 얼마예요? 저기 3억. 및 매수인이 을이죠.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 뭐 등기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을 반환하고 그 목적을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이항 전항 환매 대금에 관해서 특별한 약정에서는 그 약정이 따르죠. 임의규정. 3항 전이하 경우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에서 서로 상계 처리를 본다. 그래서 밑에 2, 3번 달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절 이제 교환계약이죠. 교환은 매매와 똑같다 그랬죠. 차이점이 딱 하나요.
매매는 반대급부가 금전인데 교환은 둘 다 재단권. 그래서 나머지는 매매와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계약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안 배웠는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하루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나 교환 똑같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로마자 2번 교환의 효력 있죠? 이제 교환계약은 불락이 사유 매매랑 똑같죠? 불료식, 낙성, 쌍무, 유삭입니다. 자,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라 이럴 수가 있죠? 갑과 을이 토지를 교환, 토지를 교환계약체라는데요. 이건 둘 다 재산권 이전이라 가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건 4억짜리고 이건 5억짜리래요. 시가로. 그럼 이걸 맞바꾸기로 그랬죠. 이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바꾸면 누가 손해봐요? 이대로 바꾸면 누가 손해봐요? 갑이 손해봐요? 을이 손해보겠죠. 을은 5억짜리 주고 4억짜리 받는 거니까. 그럼 갑과 을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갑이 1억을 주기로 하겠죠. 그래야 갑과 을이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갑이 별도로 1억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1억을 보충금이에요. 보충금. 이걸 보충금. 그리고 교환하고 갑이 을에게 1억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해요. 매매대금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단 이게 매매계약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건 주계약이 뭐예요? 주계약은 교환계약이고 이 보충금을 매매대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이 매매로 바뀐 거 아닙니다. 주계약은 교환계약이에요. 자, 그럼 이걸 중개한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때 보충금은 수수료에 포함됩니까? 보충금 별도로 수수료 받아야 받아요? 보충금 별도로 수수료 받아야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교환계약체라면 둘 중에 어떤 게 가액이 커요? 어떤 게 가액이 커요? 그렇죠? 큰 걸 기준으로 을에게도 5억 수수료, 갑에게도 5억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수수료 안 받아요. 어차피 두 개 더 하면 5억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둘 중에 가격이 큰 것. 이게 크죠? 둘 중에. 그래서 을에게도 5억 수수료, 갑에게도 5억 수수료 받아요. 안 해서 2차? 2차에 나오죠? 중개사법에. 아, 우리하고 2차 안 합니까? 모르시면 봐주세요. 특강. 그래서 2차는 특강으로 정리가 잘 되니까. 둘 다 5억 받아요. 그러니까 중개수료 규정은 다 중개사한테 불리해요. 규정이. 왜 그래요? 설마 법을 만든 사람이 수수료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다 불리해요. 근데 이것만 유래요. 둘 중에 작은 것 하면 될 걸 하필 둘 중에 큰 것, 가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쌍방에다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거 하나만 중개사에게 유리한 거죠. 다른 수수료는 약정이 다 중개사한테 불리해요. 다 규정이. 이거 하나만 유래요. 되게 유리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제일 불리해, 이 규정이. 이 규정이 제일 불리한 게 수수료 규정 중에. 왜 그러죠? 교환계약 체결하면 갑에게 이 물건 좋다고 갑 꼬셨겠죠? 그러죠? 그래서 갑 한번 꼬셨어요. 을에게도 이거 아주 좋다고 꼬셨겠죠? 2번 꼬셨어요. 2번 꼬셔야 성립돼요. 그럼 수수료 몇 번 받아요? 2번 꼬셔서 을에게 한 번, 갑에게 한 번, 수수료 2번 받죠? 2번 꼬셔서 수수료 2번 받아요. 근데 이렇게 교환하지 않고 이걸 A한테 팔았다 해보세요. 한 번 꼬셨죠? 이걸 B에게 팔았다 해보세요. 2번 꼬셨죠? 그럼 수수료 몇 번 받아요? 4번 받아요. 4번. 한 번. 그러니까 꼬시기엔 2번 또 꼬신 건 똑같은데 여기는 수수료 2번이에요. 여기는 4번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큰 거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제일 불리한 규정인데 속도 모르고 와 아주 유리한 규정이라 하고 있어요. 제일 불리한 규정 이거. 2번 것이 원래는 4번 맞을 수 있는데 그러겠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가액이 큰 거 했겠어요. 이런 꼼꼼히 속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이리 마치고 아무튼 매매와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제3절은 제가 제목을
민법상 임대차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할 때는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민법상 임대차. 임대차 중에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라면 토지는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토지라면 이 민법상 임대차만 적용되겠죠. 이렇게 딱 지금 공부할 때는 주임법, 상임법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세 개를 같이 하니까 헛갈려 이게.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의에서 618조가 있죠. 자, 임대차 의 보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이 누구예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 상대방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지급 동그라미 차임지급 반드시 유상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전세권도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에요. 우리 임대하기로 했는데 차임을 안 준대요. 그건 사용대차예요. 사용대차는 무상, 공짜로 빌려준 거, 무상. 돈 받고 빌려준 게 임대차. 무상은 사용대차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근데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에요. 자, 밑에 2번 법적 성질 있습니까? 1번은 차임 지급해야 돼요. 단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죠? 1년에 쌀 10가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방금 전에 우리가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타인권리 매매 유효죠? 타인권리 매매 유효입니다. 매도인 담보책임 유효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타인권리 임대차는 더 유효겠죠? 더 유효. 팔아도 유효인데 임대차는 더 유효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처분권은 없더라도 일단 유효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 임차권 물권 인상이 되어 있죠. 부동산 임차권 원래 채권이라 대항력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 물권 인상으로서 621조와 다음 페이지 622조 두 개의 조문이 있고, 622조가 작년 정답이죠. 자, 그럼 대항력 의미는 다 아시죠? 대항력 무슨 말인지 다 아세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진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맨날 나올 때마다 마지막 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대항력이 뭔가 봐볼게요. 우리가 11월 첫날 한 거예요. 첫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지금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자, 물권이라는 권리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지상권 대항력 있어요. 근데 채권이라는 권리는 관계 맺은 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대항력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어요. 전세권, 지상권, 물권이라 원칙 대항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갑이 소유자인데 지상권이 나왔어요. 지상권을.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누구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누구하고 누가 체결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누가 체결했어요? 지금 사람은 갑을 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갑과 을이 있겠죠. 당연히 갑과 을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을이 지상권을 먼저 취득했고 병이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했죠.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빠르니까 을은 갑과 지상권 계약 맺었더라도 제3자한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죠? 자, 그럼 병은 지상권 부담하는 토지를 사게 된 거죠. 따라서 병은 지상물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지상권 있는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지상권 계약은 을은 갑과 했지만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시간이 빨랐으니까. 이게 대항력이 있다죠. 이 질문은 5년간 지금 4번이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4번간. 정답으로도 잘 나옵니다. 대항력이란 관계없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고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 맺었어요. 계약기간 3년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세권 등기해야 될 물건이라 그러면은 전세권이나 물건을 취득했죠. 그래서 을이 X를 점유하는데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X를 팔았습니다. 또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또 병이 을에게 너 나가 그랬어요. 을은 아직 3년 안 됐죠. 그럼 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죠. 을 이건 누구랑 맺었어요? 갑과 계약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지만 얘 물건이죠. 시간초로 빨랐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죠. 아까 여기처럼 대항할 수 있다가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3년간 못 나가 할 수 있죠. 을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방금 어디서 기억자 들렸어요? 기억자가? 비읍자가 들려야 되는데 병한테 받아요. 신소유자에게. 이게 24의 정답이죠. 24의 정답. 많이 틀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을은 각각 맺은 계약 내용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게 시가가 5억짜리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이제 사용료 남은 기간 사용료 빼고 2억 이하로 사야겠지. 2억 이하로. 뭐 1억 한 9천이나 8천. 그게 대항력 있답니다. 그래서 을이 대항력 있어요. 그럼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매매계약 양도에서 얘가 양수인 양도인이죠. 그럼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다시 을이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을 대입하면 돼. 병을 대입. 마치 을과 병이 처음부터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을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대항력 있다 했죠. 그러니까 병은 을이 3년 살게 해줘야 돼요. 을 나갈 때 병이 전세금 3억 내줘야 된다. 이게 대항력 있다 했죠. 물권 원칙 이렇게 대항력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똑같은 부동산을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똑같이 계약기한 3년에 을이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임차권을 취득해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 채권이죠. 을이 X를 아직 3년 못 살았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매매로.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너 나가 그랬어요. 을 아직 3년 안 됐죠. 나가요 안 나가요?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원칙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을은 이거 갑과 맺었죠. 채권이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 못합니다. 채권이라. 그러면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했고 나중에 했더라도 물권이 더 세요. 채권보다. 그래서 물권이 나가 그러면 을 나가야 됩니다. 3년 못 산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받고 나가요. 보증금 3억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고 나가요. 병에게는 어떠한 걸로 주장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X가 시가가 5억짜리였다면 원칙적으로 병은 5억에 사요. 5억에. 원칙적으로. 그러면서 을은 갑이 알아서 3억 내주고 쫓아보내겠지라고 생각하고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요. 그래서 원칙 대항력 없다. 그럼 을은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대항력 없답니다. 다시 시험을 어렵게 내면 대항력 있다 없다를 낸 게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인 권리를 승계하는가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대항력 있으면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얘가 대항력 없으면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이게 대항력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대항력을 취득할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제 보실 621조.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공취되죠? 그럼 그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인이 안 해주면 임차인 못 합니다. 그리고 돈 들어요. 따라서 이 X가 만약에 주택이었다면 그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리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하면 여기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이 X가 만약에 상가였다면 상가임대차였죠? 그럼 이거 하면 돼요. 돈 드니까 상가 건물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먼저. 그 다음 병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시간이 빨랐죠. 그때 을은 갑감해진 계약내용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3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을 나갈 때 3억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병한테. 이게 25의 정답이에요. 25에. 그래서 대항력 의미를 나란히 물어본 거죠.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해마다 시험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서 621조가 있죠?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있어요.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은 대항력 써 있죠? 자, 622조 이런 겁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첫째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20년간. 20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을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는 거죠, 원칙. 원래 차권 대항력 없다니까요?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우리 건물 지었어요. 우리 건물 지었죠? 자, 그럼 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겠지만 안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안 한 겁니다. 등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 등기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이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그 뒤에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다. 등기해서 병이 을에게 건물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얘가 네 번째로 등기했을 거니까 자, 이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죠? 그럼 을은 각각 맺은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당하지 않는 겁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건물 철거해 그래도 을은 갑감해진 20년을 대항이 있으니까 병한테 주장할 수 있죠. 단 시간적으로 빨라서 해야 돼요. 만약에 토지 매매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걸 등기했대, 건물 등기 이렇게. 그럼 대항력 늦게 갖췄죠. 그럼 병이 철거해 그러면 대항 못해요. 시간적으로 늦었으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손해는 갑에게 청구받고 나가야 돼요. 네, 시간적으로 빨랐다면 그때 토지 민차가 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20년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2조 오시면 자, 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토건을 칩니다. 토지 임대차는 1등기, 그 등기가 뭐예요? 이거 621조 등기. 621 임차권 등기.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돈을 쳐보세요. 건물을 등기 동그라미. 건물을 등기. 한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무슨 임대차예요? 토지.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 생긴다. 그 밑에 판례죠? 세 번째 줄 밑줄이 있죠? 그 재산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등기한 때, 여기죠? 얘가 건물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그때는 대항 못합니다. 얘보다 더 빨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 임대차 전속기간이 있죠? 651조 있습니까? 1항은 세 번째 줄에 몇 년을 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위헌 받았죠, 위헌. 과거에는 임대차가 20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위헌 결정 받아서 이제 최장 제한 없습니다. 다시 임대차 최장기 제한 없어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년 넘지 못한다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밑에 2항은 남아있어요. 그럼 2항 보세요. 2항은 전환기간 그 말이 임대차 기간 그 말이에요. 임대차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것부터 10년 넘지 못합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임대차 했죠? 갱신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단 갱신할 때마다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아래 2번 임대차 갱신이 있죠? 양괄호 1번이 계약기간 갱신이 아까 본 약정갱신. 그럼 10년 넘지 못한다 그랬죠? 약정갱신.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묵시갱신이 있어요. 이게 법정갱신. 자, 639조 보세요. 1항.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기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까지. 자, 그럼 임대차가 끝났죠. 그럼 임차인 나가야겠죠.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뭐라 해야 돼요? 너 빨리 나가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황 이해되죠? 임대차 끝났는데 임차인 안 나가요. 임대인도 나가란 말 안 해요. 그때입니다. 그 다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돈 보증금 월세. 돈이요, 돈. 동일한 조건, 기간 아니요, 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이 이걸 법정갱신.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하여 해지 통과할 수 있다 했죠? 거기서 밑에 635조 화살표. 그럼 635조 와보세요. 자,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하긴 했는데 기간 안 정했대요. 그럼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만두자라고 해지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야겠죠? 자, 2항. 상대방의 전항 통고를 받는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력이 생깁니다. 1호가 가로 쳐보세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괄호. 썰입니다.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하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야,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야 돼요. 임차인이 난 나간다 그러면 임대인은 한 달 안에 보증금 내줘야 돼요. 각각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죠, 기간이. 다음 2호는 동사는 5일이라 시험과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묵시역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묵시역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다. 그럼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또 주임법, 상임법 다 달라요. 이건 민법상 임대차.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가시고 이제 임대차 효력적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